나는 젊었을 때부터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내 몸에 제대로 뿌리 내린 것은 어느 겨울 일본의 한 항구에서였다. 그곳은 새벽마다 철 냄새와 바닷바람이 뒤섞여 낮은 안개를 밀어올렸고 거대한 선박들이 쇳덩이를 긁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움직였다. 나는 그날 중요한 협상을 위해 항만관리 책임자를 만나야 했다.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 마음은 팽팽했고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 자리였다. 그런데 그 책임자가 걸어오는 순간 나는 이상한 기운을 먼저 느꼈다. 말도 하기 전에, 인사도 하기 전에 눈빛과 표정만으로 이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경험에서 온 게 아니었다. 본능이었다. 그의 눈빛은 웃고 있었지만 웃음이 영혼까지 가지 않았다. 입꼬리는 올라갔는데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악수하는 손에서조차 상대를 계산하려는 의도가 느껴졌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저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빼앗는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다.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그 감은 더 분명해졌다. 그는 나를 맞이하며 친절한 말을 골랐었지만 문장마다 빈틈을 파고드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한국 기업은 요즘 많이 성장했더군요. 하지만 아직은 경험이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투로 나를 흔들고 조건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측에서도 부담이 크다 보니라며 은근히 압박을 넣었다. 말 자체는 정중했지만 그 말이 던져지는 방식엔 조롱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추한 사람은 말보다 기운에서 먼저 드러난다는 사실을. 그는 한 번도 대놓고 적대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지만 매 순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을 몰고 가려 했다. 대화의 흐름을 조금만 놓쳐도 계약 조건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뒤틀리는 순간들이 이어졌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속으로 혼잣말처럼 물었다. 이 사람을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선을 그어야 하는가?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바닷바람이 들며 문살이 흔들렸고 나는 잠깐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그의 얼굴을 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의 얼굴이 마치 두 겹으로 보였다. 하나는 웃고 있는 얼굴, 다른 하나는 욕심만 남은 텅 빈 얼굴. 사람의 영혼이 얼굴 근육 하나에 묻어나는 것을 나는 그때 처음 목격했다. 그는 말끝마다 나에게 선택을 강요하려는 듯했고 상대의 불안을 즐기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협상의 중반에 접어들 무렵 그는 서류 한 장을 밀어내며 말했다. 정 회장, 이 조건이면 우리도 더는 양보가 어렵습니다. 받아들이시죠? 표면적으로는 신사적 제안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지금 아니면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해 보이면 상대가 무너지길 바라고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언제든 말을 바꾸고 태도를 바꿀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내가 선택을 미루면 회사는 손해를 볼 것이고 그를 믿으면 더 큰 구멍이 생길 것이라는 것도 분명했다. 그래서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조건을 다시 검토합시다. 나는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표정을 순식간에 굳혔다. 친절함을 벗어던지고 당황과 불만이 섞인 표정으로 날 바라보았다. 그것이 바로 그의 진짜 얼굴이었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영원히 추한 사람은 결국 자기 감정을 숨기지 못한다. 상황이 조금만 불리해지면 본색을 드러낸다. 협상은 결국 결렬되었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와 손을 잡았더라면 앞으로 더 위험한 상황이 기다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항구를 떠나며 단 하나의 교훈을 마음에 새겼다. 사람의 말보다 기운을 먼저 보라. 기운이 흐리지 않으면 절대 영혼은 추하게 흐르지 않는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내가 이후에 수백 명의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주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날의 경험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후에 만난 또 다른 인간이 내 인생에서 더 큰 충격을 주었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란다. 나는 평생 사람의 말투를 유심히 관찰해왔다. 말투는 그 사람의 습관을 드러내고
습관은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 말이란 것은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솟아나오기 때문이다. 일본 항구에서 그 책임자를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또 하나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 이번에는 한국 본사에서 해외 엔지니어를 초청해 협력을 논의하던 자리였다. 회의실은 오래된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곳이었고 커다란 선풍기가 구석에서 쉬지 않고 돌아가며 종이 서류를 흔들고 있었다. 그때 한 국내 간부가 말투를 날카롭게 세우며 자리의 분위기를 찢었다. 아니, 그건 이미 설명했지 않습니까? 왜 같은 질문을 계속합니까? 말의 내용은 별것 없었지만 말투에는 짜증, 우월감, 그리고 깊은 무례가 깔려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외국 엔지니어의 얼굴이 굳어가는 것을 봤다. 눈빛이 살짝 흔들렸고 손끝이 순간 멈칫했다. 그게 바로 말투가 상대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순간이었다. 회의가 잠시 멈춘 틈에 나는 그 간부에게 조용히 말했다. 말을 그렇게 하면 일을 망칩니다. 기술을 논의하는 자리에 감정을 끼우지 마시오.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솔직함이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솔직함과 무례함을 구분 못하는 것이 문제요. 그 말에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표정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경직되어 있었다. 그때 나는 또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다. 추한 영혼은 말투에서 먼저 드러난다. 이런 사람의 말투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상대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책임은 절대로 지지 않는다. 그 간부는 항상 그건 당신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엔 당신이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요? 그건 원래 그런 겁니다. 와 같은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곤 했다. 매 순간 자신은 옳고 남은 틀렸다는 식의 말투였다. 나는 그 사람에게 여러 번 조언했지만 그는 끝내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반박하곤 했다. 저는 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약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건 현실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투였다. 그 말투가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일을 느리게 하고 팀을 분열시키고 결국 조직 전체의 에너지를 떨어뜨렸다. 말은 곧 기운이다. 좋은 말투는 사람을 살리고 나쁜 말투는 사람을 죽인다. 나는 수십 년 동안 협상과 공사 현장을 드나들며 확신했다. 말투가 나쁜 사람은 절대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 왜냐하면 큰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하는데 그의 말투는 결국 모두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해외 엔지니어도 그날 회의가 끝나자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정 회장, 기술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태도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기술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회의가 끝난 뒤 전 직원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말투는 당신의 얼굴이고 당신의 인격이며 당신의 미래다. 좋은 말투는 상대의 마음을 열고 나쁜 말투는 상대의 문을 닫는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시작일 뿐이다. 말투가 나쁜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바로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위험을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서 똑똑히 경험하게 된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란다. 나는 책임을 지는 사람과 책임을 피하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때는 한창 해외 플랜트 공사가 한계에 부딪히던 시절이었다. 사막은 낮이면 뜨거운 공기로 숨이 막히고 밤이면 금속처럼 차가운 바람이 텐트를 흔들었다. 먼지와 기계음, 용접 냄새와 유압류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채우던 그곳에서 나는 수백 명의 노동자와 엔지니어들을 이끌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사 일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배관 라인의 주요 구간이 잘못 설치돼 전체 일정을 뒤흔들 수 있는 사고가 난 것이다. 나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노을이 사막을 붉게 태우는 순간 거대한 구조물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엔진 소리가 멀리서 낮게 깜빡거렸다. 그 현장에서 두 사람의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았다. 첫 번째는 현장 책임자로 불리던 국내 관리자였다. 내가 상황을 묻자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회장님, 이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아마 외국인 기술자가 도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의 말투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마치 사고가 나기만 하면 누군가가 반드시 대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듯 그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손가락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다. 그는 문제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만 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지만 그는 끝내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한 가지를 확신했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에서도 절대 의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반면 그 옆에서 서 있던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는 달랐다. 그는 모래바람에 얼굴이 까맣게 타 있었고 작업복에는 하루 종일 흘린 땀과 기름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자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말했다. 회장님, 제 판단이 부족했습니다. 도면을 다시 확인했어야 했고 공정을 조금 더 늦추더라도 검증을 했어야 했습니다.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나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변명도 하지 않았고 남을 탓하지도 않았다. 그의 태도는 오히려 팀의 사기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있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기술자들도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좋소, 그 책임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자 그는 서류를 펴며 즉시 해결책을 제시했다. 지금 바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야간조를 보강하면 이틀 안에 만회할 수 있습니다. 위험 구간은 제가 직접 감독하겠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사람이 오히려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그때 나는 속으로 깊이 깨달았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문제를 키우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한다. 사막의 바람이 텐트를 흔드는 밤, 나는 본사로 긴 전화를 걸어 인력과 장비를 재편성했고 이틀 뒤 우리는 정확히 그 엔지니어가 말한 시간 안에 공정을 되살렸다. 하지만 그 뒤에도 책임을 피하던 관리자는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번엔 조건이 너무 나빴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다른 팀에서. 그는 매번 위험한 순간마다 남을 탓했고 자신의 역할은 절대 돌아보지 않았다. 결국 나는 그에게 말했다. 현장은 변명을 기다리지 않는다. 해결할 사람만이 필요한 자리다. 그리고 그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켰다. 나는 그날 새벽 사막의 찬 공기 속에서 스스로에게 한 가지 다짐을 되새겼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순간 영혼은 추해진다. 그 말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그리고 그 진실을 더 크게 확인한 사건이 있었다. 책임보다 더 위험한 건 돈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색이었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란다. 돈은 사람의 본색을 드러내는 가장 잔혹한 시험대였다. 나는 평생 수많은 현장을 돌고 수많은 나라를 오갔지만 사람의 진짜 얼굴은 언제나 돈 앞에서 드러났다. 어느 겨울 회사가 큰 자금난에 직면했을 때였다. 공장 가동을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직원들의 월급도 위태로웠다. 그때 나는 은행으로 직접 발걸음을 옮겼다. 오래된 난방기의 건조한 공기, 벽에 걸린 낡은 시계, 종이 서류가 쌓인 철제 서랍. 그날 은행 상담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나는 은행 지점장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평소에도 나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이었고 서로 신뢰라고 부를 만한 정도의 관계는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나는 미묘한 변화를 느꼈다. 평소처럼 환하게 웃지도 않았고 눈빛은 어딘가 조심스럽고 계산적이었다. 나는 악수를 하며 그 기운을 읽었다. 사람의 얼굴은 말보다 솔직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를 내밀었다. 정 회장님, 이번 건은 심사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본점에서도 신중하게 보라고 해서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공손함은 진심이 아니라 방어였다. 나는 바로 알아챘다. 지금 그는 내 편이 아니라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나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지금 이 대출이 막히면 수백 명의 공장 직원들이 일을 잃습니다.
장부를 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 회장님의 명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은행도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평소엔 함께 웃고 때로는 술잔을 기울이며 사업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었지만 돈의 위험이 눈앞에 닥치자 그는 가장 먼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이렇게 드러나는 법이다. 돈이 오가는 순간 충성은 종이장처럼 찢어지고 신뢰는 연기처럼 사라진다. 그는 나에게 해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말만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되짚었다.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성공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등을 돌릴 사람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는 한 사람의 전혀 다른 얼굴도 확인하게 되었다. 은행의 젊은 대출 담당 직원이었다. 지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는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회장님을 믿습니다. 예전 프로젝트 자료를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작은 메모를 건넸다. 이 조건이라면 본점 심사에서 통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점장님도 위험 부담 때문에 머뭇거리는 것뿐입니다. 젊은 직원의 말투는 솔직했고 그 솔직함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진심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자리, 자신의 평가, 자신의 상관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다. 돈 앞에서 누가 도망치고 누가 다가오는가, 그 차이가 인간의 품격이다. 결국 나는 본점 심사를 직접 설득했고 대출은 승인되었다. 공장은 멈추지 않았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그 젊은 직원을 불러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사람은 돈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돈 앞에서 보이는 선택 때문에 드러난다. 반대로 지점장은 그날 이후 나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는 부끄러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의 본색을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확신했다. 돈은 사람을 나쁘게 만들지 않는다. 다만 사람 안의 추함을 드러낼 뿐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더 무서운 유형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돈보다도 책임 회피보다도 더 깊이 영혼이 훼손된 사람. 바로 남을 깎아내리는 데에서 희열을 느끼는 인간이었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란다. 나는 평생 살아오며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유형은 남을 깎아내리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상대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누군가의 실수는 곧 자신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런 인간들은 말투 하나, 표정 하나, 짧은 한마디에서도 본색이 드러났다. 어느 날 본사 회의에서 나는 그런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다. 회사가 중동과 유럽을 오가며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던 시절 각 부서의 간부들이 모여 진행 상황을 공유하던 자리였다. 회의실은 오래된 에어컨이 낮게 웅웅거리는 가운데 형광등 아래서 서류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나는 모든 부서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야 하는 자리였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간부가 손을 번쩍 들며 말했다. 회장님, 이번 문제는 사실 과장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생긴 겁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안에 숨은 의도가 너무 명확했다. 그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나는 즉시 분위기를 느꼈다.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절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상대의 실수를 과장하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려 했고 회의 참석자들이 그의 말에 반응하길 바라는 듯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서 등을 곧게 펴고 그를 바라봤다. 그러면 자네는 어떤 해결책을 준비했나? 하고 묻자 그는 잠시 말을 얼버무리며 시선을 피했다.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던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이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우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나는 단호히 끊었다.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다. 지금 필요한 건 해결책이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공격적으로 굴던 그는 얼굴이 붉어지고 말문이 막혔다. 반면 그가 깎아내리려던 과장은 조용히 손을 들더니 담담히 말했다. 회장님, 개선 방안을 이미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는 남 탓을 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았다. 묵묵히 업무를 준비해왔고 해결책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태도에서 진짜 실력을 보았다. 남을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조직의 중심이 되어야 했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남을 깎아내린 그 간부를 따로 불렀다. 그는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안에서는 불만이 가득한 듯 보였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는 실수한 사람을 보며 기뻐하더군.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큰 일을 맡길 수 없네. 그는 곧바로 변명하기 시작했다. 저는 회장님을 도우려던 겁니다. 회사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도움이 아니라 공격이었네.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팀을 이끌 수 없다. 그 말에 그는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세월이 흐르며 나는 한 가지 철학을 확신하게 되었다.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국 그런 사람 곁을 떠나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회의에서도 영향력을 잃었고 중요한 업무에서도 배제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그가 공격하던 과장은 꾸준히 인정받아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그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 사건을 통해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다. 사람의 품격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상대를 짓밟아 올라가려는 사람은 오래 못 가고 함께 일하려는 사람만이 멀리 간다. 그러나 인간의 추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남을 공격하는 것보다 더 깊은 어둠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바로 배신을 예고 없이 저지르는 사람이었다. 아니, 사실은 예고 없이가 아니었다. 그들의 배신에는 늘 조용한 징후가 있었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란다. 배신은 절대로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작은 금이가 있고 그 금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넓어지다가 결국 한순간에 터져버릴 뿐이다. 나는 평생 여러 사람과 일하며 그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다. 배신은 우연이 아니라 징후를 알아보지 못해서 당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크게 배운 사건은 유럽 출장을 갔을 때 일어났다. 당시 우리는 한 해외 투자사와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었다. 그 회사의 중견 임원은 나와 몇 년 동안 성실하게 협력해온 사람이었고 서로 신뢰가 있다고 믿었다. 그날 회의가 열리던 곳은 오래된 석조 건물이었고 회의실 창문 너머로는 겨울비가 잔잔히 떨어지고 있었다. 방 안에는 젖은 양복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있었고 중후한 고요함이 감돌았다. 나는 그 임원이 평소처럼 회의실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이상했다. 입술은 웃고 있는데 눈동자는 흔들려 있었다. 웃는 것 같지만 웃지 않고 침착한 것 같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그는 내게 악수를 청했지만 손끝이 유난히 차가웠다. 말은 공손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무언가 숨기고 있군. 회의가 시작되자 그는 예상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평소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말을 아끼고 필요 이상으로 중립적인 말만 반복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겠군요. 우리 회사에서도 내부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말투, 판단을 피하는 문장, 끝까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려는 태도.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배신을 예고하는 사람은 절대 단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아직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로 시간을 끌고 책임을 흐리고 거리를 둔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그에게 따로 물었다. 오늘 무슨 일 있나?
평소와 다르군.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냥 요즘 회사 사정이 조금 바빠서. 하지만 그 말투에는 생기가 없었고 미소는 억지로 붙여놓은 것처럼 보였다. 사람은 진실을 숨길 수 있지만 기운은 숨기지 못한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나는 창문 밖에 비를 보며 계속 생각했다. 저 사람 뭔가 결정을 해버렸구나. 그리고 며칠 후 그 징후는 현실이 되었다. 투자사는 갑작스럽게 우리와의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유는 모호했고 문장은 애매했으며 책임 소재를 정확히 하지 않은 채 모든 표현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나는 즉시 그 임원에게 연락했다. 그러나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평소라면 즉시 답장을 보내던 사람이 이번에는 몇 시간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다. 연락이 줄어드는 것은 배신의 가장 분명한 신호였다. 결국 다음날 나는 그와 직접 마주 앉아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한참 침묵을 지키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정 회장, 사실 본사에서 다른 조건을 제시받았습니다. 우리로서는 그쪽이 더 안정적이라. 안정성? 더 좋은 조건? 그 말은 결국 이 말과 같았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가고 싶지 않다. 그는 평소 말하던 태도가 아니었다. 예전에는 자신감 있게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언제부터였나?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바로 모든 대답이었다. 나는 그를 탓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나는 배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신의 징후를 숨기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다. 나는 그날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마음 깊은 곳에 새겼다. 배신은 순간이 아니라 과정이며 그 과정은 항상 작은 무너짐에서 시작된다. 눈빛이 흔들리고 말투가 흐려지고 거리가 생기고 연락이 줄어들 때 사람의 마음은 이미 떠난 것이다. 우리 사업은 그 배신 덕분에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주저앉지 않았다. 배신이 길을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항상 더 좋은 길로 나를 밀어내는 힘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그 일을 겪은 뒤 나는 사람을 더 깊이 보게 되었고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추한 사람을 피할 때 비로소 길이 열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내 인생에서 그것을 증명해주는 결정적 사건이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추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았다. 인간은 익숙함에 의지하고 한번 맺은 관계는 쉽게 떼어내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수십 년 동안 깨달았다. 사람을 잘라내지 못하면 결국 나 자신이 잘려나간다. 배신을 겪은 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로 나는 그 사람과의 인연을 담담하게 정리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직접 보았다. 배신 사건이 있고 난 뒤 나는 잠시 유럽에 머물며 사업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고 있었다. 겨울비가 연일 내리고 호텔 방 창문에는 김이 서려 있었고 문 밖 복도에서는 짧은 발걸음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나는 오랫동안 사업을 이끌어오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렸다. 도움을 주었던 사람, 집만 되었던 사람, 함께 성장하던 사람, 그리고 결국 떠나버린 사람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주영, 너는 왜 어떤 사람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보내버렸는가? 답은 명확했다. 나를 키우는 사람은 남기고 나를 갉아먹는 사람은 떠나보냈다. 그 기준을 분명히 세우지 않으면 인생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마침 그때 중동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다. 새로운 도로 건설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다는 소식이었다. 문제는 규모가 크고 위험도도 높아서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나는 즉시 현장으로 날아갔다. 사막은 여전히 뜨겁고 바람은 모래를 말들듯 쓸어갔다. 그런데 현장에서 나를 맞이한 사람들의 표정이 이상했다. 모두 긴장하고 있었지만 그 긴장이 불안이 아니라 기대에 가까웠다. 그들은 나를 기다리며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이번 일은 꼭 회장님이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다. 추한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면 그 빈자리를 좋은 사람이 메우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들과 새벽부터 밤까지 사막을 돌아다니며 현장을 점검했다. 뜨거운 모래 냄새, 기계의 진동, 먼지에 묻힌 작업복, 그리고 해가 지면 쌀쌀하게 내려앉는 공기까지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되돌려 주었다. 한밤중 우리는 작은 텐트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토론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젊은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사실 이 프로젝트는 다른 업체와도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과 이야기하던 담당자가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업체인지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내가 유럽에서 겪었던 배신의 그 회사였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들의 배신은 나를 멈춰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좋은 길로 밀어내기 위한 신호였던 것이다. 나는 그 젊은 엔지니어에게 말했다. 좋다. 우리가 맞자. 다만 조건이 있다. 책임을 끝까지 함께 질 사람만 남아있어야 한다. 그러자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어떤 계약서보다 강하게 느껴졌다. 결국 우리는 그 대규모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인 결과를 냈다. 수천 명이 일할 길을 열었고 사막 한가운데 도로가 뚫리며 새로운 도시가 태어나는 듯한 장관이 펼쳐졌다. 그때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추한 사람을 피하면 길이 열린다. 더 정확히 말하면 추한 사람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진짜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의 기운은 바람과 같아서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면 맑은 기운이 들어온다. 그 법칙은 사업에서도 인생에서도 절대 예외가 없었다. 나는 사막에서 부는 바람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추한 사람을 끊어내면 결국 운이 바뀐다. 그리고 그 운의 변화는 내 철학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가져왔다. 그 마지막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겠다. 이 인생을 오래 살수록 나는 한 가지 결론에 가까워졌다. 사람을 잘 보면 인생의 절반은 이미 성공한 것이다. 우리는 흔히 돈, 기술, 전략을 성공의 핵심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평생 경험한 바로는 그 모든 것 위에 사람이 있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기회가 사라지고 사람을 제대로 만나면 길이 열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철학은 단 하나였다. 영혼이 추한 사람과는 절대로 함께 하지 마라. 추한 사람은 얼굴이 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추하다. 그들의 특징은 시대를 막론하고 같았다. 말을 통해 남을 깎아내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탐욕을 감추지 못하고 배신을 서슴지 않고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들의 기운은 주변을 탁하게 만들고 팀을 무기력하게 만들며 결국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운까지 끌어내린다. 나는 수십 년 사업을 하며 그 사실을 수없이 보았다. 한 번은 본사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다. 한 간부는 눈앞에 작은 유리함만을 따져 이득을 챙기려 했고 다른 간부는 조직 전체가 더 멀리 가려면 어떤 방향을 택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나는 그 둘을 지켜보면서 깨달았다. 추한 사람은 자신만 보고 맑은 사람은 길을 본다. 그래서 나는 늘 사람을 고르는 데 깊은 신중함을 두었다. 얼굴이 아니라 눈빛을 보았고 말이 아니라 말투를 보았고 태도가 아니라 행동을 보았다. 사람의 영혼은 결코 숨겨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났다. 나는 어느 날 새벽 사무실 창밖에 아직 어둠이 남아있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주영, 네가 평생 지켜온 원칙은 결국 사람을 지킨 것이다. 사람을 잘 선택하고 사람에게 속지 않으며 사람을 통해 더 큰 길을 여는 것. 이것이 너의 철학이다. 그 철학이 내 삶을 지탱했고 회사를 키웠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버티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 철학은 단순한 사업 원칙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근본이기도 했다. 나는 종종 이런 장면을 떠올리곤 한다. 해외 현장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어느 날
별빛은 한 점 한 점 작고 희미해 보였지만 모여 있을 때는 길을 밝히는 거대한 빛이 되었다.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작은 힘이 모여 강한 길을 만들고 추한 사람이 섞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흔들린다. 사람은 그저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흘러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큰 힘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 인생에서 정말 피해야 할 것은 가난이 아니다. 실패도 아니다. 실수도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진짜 피해야 할 것은 영혼이 추한 사람이다. 그들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이룬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 반대로 여러분이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 말투가 단정한 사람,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 위기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는 사람, 남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사람, 작은 약속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곁에 서면 여러분의 인생은 단단해진다. 나는 생애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놓지 않았다. 사람을 보면 길이 보인다. 이 말은 사업가 정주영이 아니라 한 인간 정주영의 진심이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다. 추한 사람을 멀리하라. 그리고 맑은 사람과 함께 걸어라. 그러면 어떤 폭풍이 와도 길은 반드시 열린다. 여러분의 길도 그렇게 열리길 바란다. 이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지가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